비만학회의 비만 바로 알기 프로젝트 비바의 MC 이유미입니다. 와! 네, 오늘도 비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두 분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최종환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가정의학과 서유빈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그럼 먼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그 당뇨병 환자에서의 비만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비만은 당뇨병 발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이고요. 그리고 또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이 없는 일반적인 분들에 비해서 비만인의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체중을 줄여주는 거는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 당뇨병 환자들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특별히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 당뇨병, 이 비만인 사람들한테 더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당뇨병 환자들이 체중 감량을 하면 이 당뇨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걸까요? 네, 체중 감량은 혈당 조절을 포함해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체중 감량 자체를 꺼리기도 하고, 체중 감량을 원하기는 하는데 얼마나 체중을 감량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체중을 감량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체중 감량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차근차근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체중 감량이 당뇨병 환자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체질량 지수가 23 이상인 과체중 또는 비만인 당뇨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줄이면 일단 즉각적으로 혈당이 개선되는 건 환자들이 바로바로 이제 혈당을 측정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바로바로 느끼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동반돼서 대개는 당뇨병 환자들이 고혈압도 있고 이상지질혈증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해보시면 이런 것들도 개선되는 것을 저희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비만이 이런 체질량 지수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만 같지 않은데, 즉 체질량 지수는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배만 나온 흔히 복부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허리둘레, 대개 남자에서는 90cm 이상, 여자에서는 85cm 이상인 경우를 말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서도 체중을 감량하고 허리둘레를 좀 줄여주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그런 효과들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결국은 혈당이 개선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개선이 되면 당뇨병 합병증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 줄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체중 감량만으로 당뇨병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많이 제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당뇨병 환자 체중 감량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걸까요?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의 개선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체중 감량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이제 무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10% 이상의 더 큰 폭의 체중 감량을 하게 되면은 일부 환자들에서는 드시던 당뇨약을 끊고도 혈당이 정상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의 더 큰 이득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고령 환자, 그리고 암이나 급성 심혈관 질환과 같은 중증 기저질환자, 그리고 저혈당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 반대로 혈당이 너무 높고 탈수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체중 감량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치의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기저질환, 당뇨의 조절 상태, 복용하는 약물,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적절한 체중 감량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거에 맞게 식사요법, 운동요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럼 이 당뇨병 환자의 식사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네, 사실 이제 당뇨병 환자들도 체중 감량을 위한 그 식단과 운동요법에 있어서 최근에 특히 당뇨병 약제들이 굉장히 안전해졌기 때문에 그 원칙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이 두 가지의 큰 축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의 주제가 당뇨병 환자에서의 체중 감량의 목표를 두자면 사실은 식사 조절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 하나가 대개 한 300kcal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운동으로 소모를 하자고 하면 한 30분 정도를 러닝머신 위에서 쉬지 않고 달려야 그걸 소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으로 우리가 체중을 감량하는 건 굉장히 좀 비효율적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또한 우리가 또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식사 조절을 하지 않고 그냥 운동만 시작을 했다가 운동 후에 굉장히 심한 공복감이 오면서 오히려 더 식사량이 증가하고 그래서 다이어트에 실패하셨던 경험 아마 한 번씩 다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일단 체중 감량이라는 목표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자면 식사를 조절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고 이제 운동을 시작을 막 했다가 저녁에 그렇게 야식이 땡겨가지고 야식을 챙겨 먹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식사 조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또 식사요법의 기본은 뭐니 해도 전체 섭취의 열량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정말 쉽지는 않죠. 저도 번번이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제 저탄수화물 식사라든지 아니면 간헐적 단식 이런 것도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은 이제 미국 당뇨병 학회의 진료 지침에서도 당뇨병 환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체중 감량 방법으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사 방법이 어떻게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냐 그 기전적인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연구들을 찬찬히 잘 살펴보면 우리가 전체 섭취하는 열량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이 한 60~70%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그걸 줄여주니까 우리가 전체 그 칼로리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루 중에 식사하는 시간 중에서 그 식사 시간을 제한하게 되면 또 전체 칼로리가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사 방법들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전체 열량 섭취를 보다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포커스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결국은 우리가 섭취 열량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제 흰 쌀밥이라든지 아니면은 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정제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당류 이런 것들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줄이면 당뇨 환자들에서는 1차적으로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식후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인슐린 반응을 줄여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실천을 해야 되는 건 떡이나 빵, 그 다음에 과자 같은 간식류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하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류가 많이 포함된 음료의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건강에 나쁜 음료수의 대명사처럼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콜라, 사이다 같은 그런 탄산음료거든요. 근데 탄산음료 우리 당뇨병 환자들도 나쁜 거 다 알기 때문에 거의 안 드십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그 부분은 괜찮은데요. 그 무가당 과일 주스라든지 두유라든지 그 다음에 이온 음료 같은 이런 스포츠 음료는 다 굉장히 많은 당류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음료들이 다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특히 당뇨 환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례로 우리가 두유 같은 거 시판되는 두유의 영양성분표를 제가 한번 봤는데 보면 적은 것들은 한 6g에서 많게는 한 12, 14g까지도 한 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설탕 하나가 한 3에서 4g 정도의 그 당류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는 상당한 양의 당류가 포함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꼭 이런 걸 섭취를 할 때는 뒤에 영양성분표를 한번 들여다보고 얼마나 많은 당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두유 같은 경우에는 당이 높지 않을 줄 알고 마셨다가 생각보다 성분표를 저도 또 보니까 생각보다 당이 높아가지고 굉장히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음료 섭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에도 심혈관계 또는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 있어서 신체 활동 자체가 제한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분들과 동일하게 운동요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침에 따르면 우리가 중강도 운동, 예를 들면 자전거 타기, 수영, 빠르게 걷기, 또 가볍게 뛰기 이런 운동들을 일주일에 적어도 150분 이상을 시행을 하고, 운동을 매일 하면 좋겠지만 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운동을 쉴 때에도 이틀 연속으로는 쉬지 않도록 하고, 근력 운동의 경우에 주에 2번 이상은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먼저 일상생활 속에서의 신체 활동량을 늘려보시고, 운동 능력이 되신다면은 고강도 운동을 짧은 시간이라도 이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소유빈 교수님께서 당뇨병 환자에서의 중요한 운동 원칙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하나 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는, 오늘의 주제가 당뇨병 환자에서의 체중 감량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조금 더 기억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운동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래도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꼬박꼬박 잘 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70대 어르신이라 그러면 아주 건강하게 잘 운동 습관을 실천하시는 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30대고 체중을 한 10kg 빼야 되는 비만 환자고, 그 다음에 다른 지병이 없이, 그 다음에 신체 능력에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이분에게는 적절한 운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신체 능력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현재 상태에서의 체중을 더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 거기에서 조금 더 고강도의 운동을 조금 더 오래 하는 그런 목표 설정이 새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계획하고 실천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을 조금 구분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운동의 시간, 그 다음에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 빈도, 그 다음에 얼마나 강도 있는 운동을 하는지 운동의 강도, 그 다음에 유산소라든지 근력 운동과 같은 운동 유형,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주 몇 번 하는지 이런 일종의 출석 체크, 이런 것들만 하지 마시고, 현재의 운동이 나에게 체중 감량을 위해서 충분한 강도의 운동인지, 그 다음에 유산소와 근력 운동이 균형 있게 수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식단 조절이나 운동요법을 통해서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하면 좋겠지만, 이런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운동과 식사요법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체중 감량을 충분히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여러 번 식사와 운동요법을 시도했는데도 체중 감량에 실패를 한다면 약물 치료를 꼭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 다리만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력 질주를 할 수가 없듯이, 식사 운동요법만 가지고 충분한 정도의 체중 감량을 할 수가 없다면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의 도움을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나온 비만 치료제들은 체중 감소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혈당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게 하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도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걱정도 너무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3개월 이상 장기간 처방 가능한 약제가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4가지밖에 없고요. 앞으로 이제 1, 2년 안에 2가지 정도가 곧 사용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약제별 특성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기저질환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용 약제들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어떤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최근 뉴스에도 많이 나와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3개월 이내로만 처방을 하게 돼 있는 향정기성 의약품의 식욕 억제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처방을 한다던가, 또 검증되지 않은 다른 여러 약들을 한꺼번에 혼합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특히나 당뇨병 환자들은 동반 질환도 많고 한꺼번에 복용하는 다른 약제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당뇨병 환자들 중에 약물 치료로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 하는 게 비만 대사 수술인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은 우려와는 달리 매우 안전한 수술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감량된 체중을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식사요법 그리고 운동요법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식사 조절이나 운동요법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이 당뇨병 환자한테 중요한데요.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체중 감량이 힘든 경우 약물이나 비만 대사 수술 등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의사 선생님과의 충분한 상담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체중 감량해야 할 분들에게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서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내가 정말 노력해서 의도해서 체중을 감량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임상적인 이득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당뇨병 약제들이 매우 안전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을 때 저혈당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적어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도 일반적인 분들과 비슷한 정도의 체중 감량, 그다음에 비만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죠, 교수님? 네, 예를 들어서 당뇨병 약제 중에서 저혈당의 우려가 있는 인슐린이나 설푸늘 유리아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주 혈당을 측정해야겠고 저혈당 발생에 미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혈당이 너무 높아 당뇨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장기간 금식을 한다거나 무리해서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고혈당과 연관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기저질환 또 당뇨의 조절 상태에 복용하는 약물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뇨병 환자의 비만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본인의 혈당 상태에 대해 미리 확인해 두는 것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정보 알려주신 두 분 교수님께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 비바알은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올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저희 카메라도 안녕.